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단횡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쌍촌동에서 늦은 밤입니다. 밤 12시 20분쯤에 여대생 2명이 왕복 9철의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충격당해서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언론에서 또 SNS에서 많은 네티즌들이 저걸 어떻게 피해? 전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 아니야?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의견은 자동차가 앞을 잘 봤어야지. 그리고 자동차가 빠른 것 같은데 밤 늦은 밤이지만은 그래도 혹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지 여부를 조심하면서 항상 안전을 생각하면서 속도를 좀 낮추고 운전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른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이 과연 몇 대 몇일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째는 무단횡단입니다. 그곳 사고 현장에서 약 한 40m 조금 더 가면 육교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학생들은 육교를 통해서 건너지 않고 늦은 밤에 차들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빠른 쪽으로 육교 쪽으로 가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자동차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들이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앞이 시야가 뻥 뚫려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있고 앞이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대생들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대생들이 택시에서 내려서 움직일 때 그 아래쪽에서 차 한 대가 비스듬하게 멈춥니다. 그 차가 멈췄기 때문에 이 여대생들은 저쪽에서 자동차 달려오는 게 미리 안 보였고요.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앞쪽에 비스듬하게 멈춘 차 때문에 여대생들이 들어오는 게 미리 안 보였습니다. 무단횡단이 첫 번째 이유지만 오른쪽으로 쓰는 차, 정차하는 차, 그 차에 가려서 운전자도 시야가 가려졌고요. 시야 확보가 안 된 거죠. 또 여대생들도 왼쪽에서 달려온 차를 못 봤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앞이 뻥 뚫렸을 때는 다 보입니다. 다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쪽에 사람이 있네? 그럼 속도를 줄이면서 빵빵빵빵빵 하면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전에 비스듬하게 멈추는 차, 그 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어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 차 한 대가 멈추고 있더라. 그럼 저 차 때문에 내 시야가 확보 안 되는 부분, 그쪽에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죠? 가끔 있죠? 바로 저 앞에 육교가 있지만 육교까지 한 40-50m 되니까 육교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그냥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혹시라도 저 앞에 멈추는 차, 저 차 때문에 내가 안 보이지만은 그 차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지?를 생각했어야 돼요.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도 앞이 뻥 뚫렸으니까 그냥 가면 되지가 아니라 오른쪽에 보도, 인도가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으면 인도 쪽에서 어쩌면 가려진 차 앞으로 사람이 나올 것에 대비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시야가 확보된 다음에 그때 다시 쭉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을 살펴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왕복 8차로, 9차로 이렇게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했을 때 기본적으로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4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조금 더 가면 육교가 있어요. 그 육교 바로 밑 또는 육교 바로 근처를 무단횡단했을 때 그때는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6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70%까지도 볼 수 있죠. 이번 사고는 일반적인 무단횡단과 육교 근처와 그 사이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도 약 50%, 무단횡단자에게도 약 50%, 과실은 50대 50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만일 자동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과속했다면 그때는 자동차에게 과실이 조금 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속이기 때문에 더 빨리 멈추지 못하는 거죠. 과속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커서 과속이 아니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과속이었기 때문에 세게 부딪히는 바람에 더 많이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치명적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과속이었다면 자동차에게 60, 무단횡단자에게 약 4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 그 자체가 범죄죠.
무단횡단으로 단속됐을 때 실질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에 처벌받지는 않고요.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범칙금 2만 원 또는 3만 원입니다.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무단횡단했다라든가 또는 육교 바로 밑을 무단횡단했다라든가 또는 지하 보도가 있는데 지하 보도 바로 위로 건넜을 때 그럴 때 무단횡단자 잘못이 크죠. 그런 경우에는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그렇지 않고 횡단시설이 아닌 곳을 무단횡단한 경우 바로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범칙금 2만 원인데요. 범칙금 2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단횡단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무단횡단자를 피하다가 그 차가 다른 차랑 부딪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사고로 인해서 누군가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 경우 무단횡단자가 단지 범칙금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단횡단자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무단횡단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무단횡단도 잘못했죠. 운전자도 잘못했죠. 둘이 같이 잘못한 겁니다. 공동불법행위죠. 따라서 무단횡단자의 잘못이 50%라 그러면 그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무단횡단자가 자기 과실만큼 책임을 져야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의 키포인트는 무단횡단자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가 없으니까, 차가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건너갈 수 있겠지. 하지만 자동차는 사람보다 10배, 20배 그 이상으로 빠릅니다. 저 멀리 보이던 차가 금방 내 앞으로 다가올 수 있죠. 따라서 무단횡단은 그 자체가 범죄이고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단횡단은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전무쇼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용증과 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통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곤 합니다. 그런데 모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간혹 돈을 빌릴 때는 정말 당장이라도 갚을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막상 돈을 빌리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정말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한데요. 이럴 경우 꼭 필요한 것이 차용증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는 관계는 보통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차용증 같은 것 작성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차용증이 없을 경우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데요. 채무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바로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용증의 법적 힘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이 공증이 무엇일까요? 이 공증이란 것은 특정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공증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요. 공중사무실이라고 써 있는 간판을 보셨을 텐데요. 이 공중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으면 되는 생각보다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차용증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라는 타이틀로 써도 되고요. 각서, 현금 보관증, 지불 확인증 여러 가지 명칭으로 작성해도 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까지 적는 것이 좋은데요. 나중에 채무자가 잠적했을 경우에 채무자를 찾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확실하고 빠르게 채무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사본을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가 빌리는 금액의 총액을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라는 변제 시기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엔 빌려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기재하는 것이 좋고요. 이자의 지급 날짜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 변제가 안 됐을 경우에 위약금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약금을 책정해 놓으면 받아야 될 돈 플러스 위약금까지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협의가 잘 된다면 위약금 규정까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엔 채무자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신 날짜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차용증보다 보다 확실한 방법이 공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증명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공증을 받게 되면 채무자가 자신의 필적이나 인감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조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적으로 증명이 된 문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증명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지요. 공증의 또 하나의 좋은 점은 공증 문서에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증을 해뒀을 경우에는요,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바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 가서 집행문이라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집행문을 받게 되면 그 집행문을 가지고 바로 경매 절차에 착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공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해주는 공정증서의 작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당사자가 작성해온 서류에 서명 날인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이 틀림없다. 이것만 확인해주는 사서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서 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정관을 인증받아야 하고요. 법인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이라고 하지요. 마지막으로 확정일자의 앞날이 있는데요.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서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한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와 같은 곳에서 이 확정일자를 찍어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공증을 통해서 날짜를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등에서 공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런 사무실들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면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증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 규칙으로 공증인 수수료의
관한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그다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증명을 위해서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법률 관계의 증명을 위해서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라입니다. 아예 아까운 돈을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그 돈을 증명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곽난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친고죄 또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수사기관이 아예 수사조차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 형법상 대표적인 친고죄가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였었습니다. 즉 피해자인 여성이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수사기관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런 친고죄 조항을 악용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피해자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 정의 차원에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죄인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서 형법에 있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또 친족 간의 일부 범죄에 대한 것이 친고죄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와 달리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일단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습니다. 또 재판을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죄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사 및 처벌 여부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 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폭행죄, 협박죄, 또 과실치상죄 등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고소고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고발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쉽게 설명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 고소이고요. 제3자가 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가 아닌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고소든 고발이든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절차상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고소장 또 고발장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할까요?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구술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서 막막한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가야 하는 건지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 하는 건지 또 이걸 경찰서에 접수하나 검찰에 접수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고소장 또는 고발장이 무슨 특별한 형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검찰이나 경찰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느끼시면 그냥 백지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인적사항 적으시고요. 또 가해자 인적사항 적으시고 피해 사실을 육하 원칙에 맞게 작성을 해서
검찰 또는 경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은 경찰에서 1차로 수사를 한 후에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검토 후에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한편 검찰의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현재는 실무상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경찰로 수사 지휘를 내려보내서 1차 수사를 경찰이 진행하도록 하고 다시 검찰에서 송치받아서 검사가 최종 검토 후에 처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소고발을 하는데 시간상의 제한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고소고발은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의 경우 이때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후에 범인을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범인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곧바로 친고죄의 고소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친고죄에서의 고소와 또 일반 사건에서의 고소의 그 취소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친고죄에서의 고소는 수사를 시작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고소가 접수되어서 수사를 개시했고 이어 재판에까지 회부되어서 1심, 2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면 고소인의 의사에 의해서 수사와 재판이 좌지우지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또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친고죄의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시점에서 수사를 스톱하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합니다. 한편 친고죄가 아닌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특별히 고소 취소의 시간적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에 있어서의 고소는 수사를 요청하는 의사일 뿐이어서 일단 고소를 해서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시작되면 그 이후로 고소인이 고소 취소를 해도 수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재판에도 회부됩니다.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지만 일반 사건의 경우에도 이럴까요?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한번 고소 취소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할 경우에 각하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에 대해 재고소를 할 때에는 재수사가 필요한 사정이나 또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 서류를 제출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또 고소가 취소되면 수사 또는 재판은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의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그 이후 단계에서의 고소 취소는 일반 사건의 합의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로서의 효과만 가지게 됩니다. 한편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다른 공범들에게도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공범 중 특정인에 대한 고소 및 고소 취소는 법률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난주 변호사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결혼, 혼인과 관련된 법률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봄이 되면은 이제 결혼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제 결혼율이 줄어들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결혼도 정말로 이제 행복하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혼식을 딴딴따단 하고 이제 그 구청 가서 이제 혼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은 혹시나 이제 이혼을 하게 될까봐 이제 서로 상 깨끗하게 하려고 혼인 신고를 이제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이제 사는 이제 젊은 부부 또 이제 재혼하시게 될 경우에도 이제 혼인 신고 안 하고 이제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바로 사실혼 부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의 이제 부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참 애매한데요. 그러면 사실혼 그 전 단계로 가볼까요?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그 동거관계에서는 법률적으로 보호를 할까요? 이 동거관계에서는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한 명이 잘못을 해도 이제 헤어질 경우에 위자료를 받기도 어렵고요. 또 헤어지게 될 경우에도 이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이 법률적인 보호를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헤어지게 될 경우에 부부기 때문에 이 혼인 파트너의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혼 부부 중에서 일방이 이제 재산을 많이 벌게 됐다. 다른 타방 배우자가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쟁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소송을 당한 입장, 즉 재산이 많은 사실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 동거나 단순 연애로 인정이 된다면 재산 분할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부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할 경우에는 꼭 이 부부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부부라는 거 어떻게 입증할까요? 법정에서 뭐 남자 여자가 출석하면 판사가 딱 봐서 부부인지 연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부부라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입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식 사진이라든지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냥 부부처럼 살았다. 그럴 경우에는 호칭. 예를 들어서 이제 연인끼리는 호칭을 뭐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데 부부끼리는 여보 당신 부르잖아. 이런 호칭을 녹음해서 이제 제출해도 그걸 증거로 인정될 수가 있고 아니면 경조사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그런 가족 모임 같은데 참석하는 사진을 이제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점은 뭘까요? 상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혼으로 10년, 20년 살았는데 그동안 이제 그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을 많이 읽어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다. 이 경우에 내조를 잘한 사실혼 아내 같은 경우에 상속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속을 받지만 이 사실혼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민법과 판례상 이 배우자, 상속을 받을 배우자는 혼인신고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한다는 게 이제 확고한 판례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배우자는 뭐 특별한 뭐 연금이라든지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속받을 수 있지만 그 외 소유권이라든지 예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받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혹시 재력이 많은 분하고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빨리 혼인신고부터 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속았다는 생각 드시나요? 연애할 때는 정말로 이 사람이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고 능력 있어 보였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그냥 현실로 가니까 환상이 깨진 거죠. 자, 이럴 경우에 다 속았다고 주장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어 사기당했다. 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연애할 경우에는 조금 이제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되는데 구체적인 사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력을 위조한다든지 직업을 거짓말로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했는데 그걸 속이고 심지어는 애가 있는데 그걸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기당했다. 소위 말 사기당했다. 혼인 취소 소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혼인 취소 소송을 해도요. 위자료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시고 결혼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혼할 때 이제 그 예비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있죠. 혼수 문제, 예단 문제, 집 문제 이것 때문에 정말로 많이 싸운다고요. 연애할 때보다 뭐 10배, 100배 싸운다고 하는데 이 갈등 때문에 이제 뭐 결혼을 하자마자 뭐 결혼 6개월 만에 뭐 이혼하자 심지어는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이제 바로 달려오는 그런 뭐 신부도 제가 몇 번 상담을 해봤는데 그럴 경우에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일단은 그 혼수, 특히 아내 측 같은 경우, 신부 같은 경우에는 혼수 예당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집을 구입했는데 이 집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원 판례를 보니까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5개월 만에 파경을 했는데요. 이 신부 측에서 남편한테 이제 10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결혼을 준비한 거예요. 집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참금 같은 것도 해서 10억 정도를 줬는데 5개월 만에 파경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 법원 판례가 이 경우에는 이제 혼인이 너무 단기간에 파탄이 됐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은 걸로 봤다. 결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걸로 이제 간주해가지고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반환하라 그런 판결이 있긴 합니다. 자, 심지어는 이런 판결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의사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이제 뭐 지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큰 돈을 요구했어요. 한 1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제 그 장인 될 사람이 10억 정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예비 사유한테 자, 자네한테 내가 당장 10억 원 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해달라. 만약에 결혼만 한다면 내가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각서를 써주신 거예요, 장인어른이. 자,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장인어른이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고 이 부부가 싸워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남편이 각서 받은 거 있잖아요. 각서에 공증까지 받았어요. 이 각서금 10억 원 달라고 소송까지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성인이 공증까지 써서 약속을 한 거는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는데 우리 법원에서는 그 의사 사위의 청구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자, 법에도 눈물은 있고 정의는 살아있는 판결이죠. 이 경우에는 도저히 지참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이제 우리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혼인, 결혼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실혼을 설명을 드렸죠. 사실혼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결혼을 했지만 부부처럼 살지만 혼인신고 안 한 것이 사실혼 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실혼 부부 같은 경우에도 동거와 달리 헤어지게 될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과 법률혼의 큰 차이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상속인데요. 법률혼 같은 경우에는 상속, 자녀보다 1.5배를 더 상속받게 되지만 이 사실혼 부부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상속을 받을 수 없으니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결혼할 때 많이 싸운다고 했죠? 예단, 혼수, 집 문제로 많이 싸우는데 일단은 단기간, 뭐 5개월 미만의 단기간에 이제 만약에 파혼이 되거나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한 것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그런 판결도 있지만 한 8개월, 1년 정도 지나면 이미 이제 해준 재산 같은 경우에는 반환받을 수 없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은요, 제가 보기에는 조건 보고 뭐 재력이나 이런 거 보고 결혼하면은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배려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그 요건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타난 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의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3개월간의 기간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행위다
라고 평가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권리금 못 받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이건 좀 적용할 여지가 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만약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에 방해를 했다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는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요건에 어긋나겠죠.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많이 보면요. 임대인이 3개월 이전이라고 하더라도요. 확실하게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할 의사가 없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임대인이 나는 더 이상 신규 임차인을 받을 의사가 없다. 이런 사실을 주변 부동산이라든가 소문이 다 퍼져나가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 임차인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주선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라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 여지도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게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일 테니까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사이에 한 번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법이 정하고 있는 방해 행위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직접 받는 행위. 직접 상담을 했던 사례 중에서요. 임대인이 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을 테니까 그 기존 임차인이 받으려는 권리금 중에서 일부를 자기에게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권리금 계약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해 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 중에서는요, 나중에 상가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자녀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에서 권리금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요, 과거와 달리 이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지금 상황에서도 무조건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시는 것은 적절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입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방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저한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이 어느 정도이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제가 그동안 많은 상담을 진행해 봤을 때는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50% 오르는 것도 자기는 현저한 차임 증액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9% 상한선이 있는데 20%만 돼도 현저한 증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평균인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40% 이상을 인상한다? 그런 거는 좀 현저한 증액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서는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사실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동안 월세 인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동안 주변 상가 건물들의 차임과 보증금도 이미 많이 올라서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는 시세에 맞는 수준에서 월세나 보증금을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40% 인상을 요구한 후에 임대차 계약이 그로 인하여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요.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행위였다? 라고 보기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제3자가 보기에도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 내용이겠죠. 그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 첫째, 권리금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거나 현저한 차임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리금과 관련하여 서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요, 합의점을 찾아가는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률정보쇼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